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10회,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영역은 2교시 2영역 사회복지실천 기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 25개 문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영역을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은 인간 행동에 대한 기술, 의사소통에 관한 기술, 집단 과정에 대한 기술, 사정 기술, 팀워크 기술, 협상 기술, 수업 어떤 인간에 관련된 영역이라는 그것은 다 지식과 기술 영역에 포함될 겁니다. 이를 습득하는 방법은 어느 영역, 어느 것이 있다라고 한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적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가족치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해결 중심 가족치료 세미나를 참석한다. 맞아요. 가족치료 세미나. 근데 그날 가족치료 세미나의 주제가 해결 중심 가족치료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윤리적 가치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직장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이용자 인식을 확인한다. 리을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겠는데 그야말로 어느 누구나 다 스승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인간 행동에 관련된, 의사소통에 관련된, 면접에 관련된, 지역복지에 관련된 뭔가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를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는 당연히 집단을 형성하고 탐색을 하고, 다음에 초기, 중간, 종결로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저항, 클라이언트의 저항 다루기, 다음에 중간 단계,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사정 단계를 넣어서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냥 사정 단계까지를 초기 단계로 넣고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중간 단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단계.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저항 다루기,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개입이지요. 개입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바로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성원의 내적 변화를 파악하여 개별 상담을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중간 단계는 개입 단계 아니겠습니까?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집단 목적을 상기시킨다.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한다.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 전체 평가가 아니라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 집단 통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임 주기를 조절한다.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로 이건 종결 단계에서 나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함정은 디귿번에 평가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자꾸 총괄 평가를 해서 마무리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평가에는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고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충 심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형성평가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에 보시면은 28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높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집단 성원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가장 높은 거에는 역시 뭐니 해도 자조 집단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거의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클라이언트의 집단 성원의 문제점이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치료 집단은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가장 낮을 겁니다. 높은 것부터 자조 집단이겠죠.
그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변화의 개념으로 인행사에서 배우시겠죠. 성장은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관점의 인간은 자율적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커간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지 키워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 집단. 치료 집단은 전문가가 거의 일망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치료, 진단, 처치, 처방은 전문가 중심의 용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교육 집단은 같이 나가는 거죠. 교육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 되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집단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도구, 거기에 보면 사정 도구가 난 소시오메트리, 상호작용 차트, 소시오그램, 목적 달성 척도, 의차별 척도. 전혀 강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성원 간의 집단 내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은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 내, 가족 내, 학급 내 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인 소시오메트리의 결과 보고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보고서를 행렬표로 그려놓으면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에 보시면 소시오메트리,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한다.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지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시오메트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상호작용 차트. 상호작용 차트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상호작용 차트 좋고 중요한 건 소시오그램, 성원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위 집단의 유무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친소관계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있는 의차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상대적, 대칭되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대별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여기 나오는 의차별 척도, 의분화 척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밑에 30번에 보시면 사회기술 훈련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모두 고르면 사회기술이라고 하는 결국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단 성원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건데 결국에 대인관계 기술이 주가 됩니다. 코칭, 과제 제시, 모델링, 자기홍호 이런 방법들이 모두 여기 나오는 사회기술 훈련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역할 연습이나 행동 시연이나 문제 해결 기술 교육이나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 여기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성장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성장 집단이 되겠습니다. 촉진자로서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다. 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 개별 성원의 자기 표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공동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1차적 목표. 공동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건 과업 집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업 집단.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동질성이 높은 성원으로 구성한다.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가운데 32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은 단일 사례 설계 1교시 2영역 조사론의 출제가 되지만 실천론도 실전기술론도 2교시에서도 나와서 보통 작으면 3문제, 많으면 4문제가 나오는 것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어요.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 다 중요한 A급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의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심리검사를 행하였고 2주간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 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주일 후에는 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울감을 개선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울감 개선을 했다. 단일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 개입 효과의 즉각 확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일사례 설계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2개의 프로그램을 썼어요. 하나의 기초선에 2개 이상의 개입을 통해서 어느 개입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복수 기초선 설계나 또는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처럼 다중 요소 설계, 하나의 기초선 A에다가 B라는 개입 방법을 쓰고, 또 하나의 개입 방법, 하나의 기초선인 A에다가 C라는 개입 방법을 쓰고, AB, AC, AD, 보통 제 교재는 그냥 A, B, C, D라고 썼지만 사실은 저기서 쓴다면 A라는 기초선에 B라는 개입, A라는 기초선에 C라는 개입, A라는 기초선에 D라는 개입,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써야 됩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중 요소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명상 프로그램을 차곡차곡 차례대로 개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B, A, C,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33번 문제를 보시죠.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한다. 자기 노출을 고려한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역전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왜 자기 노출을 할까? 사회복지 실천 기표에 보면 자기 개방이나 자기 노출, 이렇게 번갔습니다만 하는 것은 결국에 클라이언트에게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 나도 어찌 보면 너와 같은 동지야, 이런 느낌을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좀 더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노출이나 자기 개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 이후 문제가 있다가 돼야 되지. 1번 틀린 거지요. 역전 이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4번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면접의 진행 과정 쭉 있지만 초기 면접에서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제한적이지만 전문가와의 만남을 허용하는 전문적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클라이언트 문제 외에도 클라이언트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담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전에 모든 목적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볼 것 없이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 미리 조언을 구한다. 클라이언트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의뢰소에 있는 클라이언트 문제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다 줬습니다. 2번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35번에 보시면 1인 가구의 가족 사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인 가구, 어떤 1인 가구든 아니든 가족 사정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원가족 생활주기 파악, 원가족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 탐색. 레질리언스라는 것은 어떤 변화,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 유연성 이런 말은 그 변화를 말하고, 구조적 관점으로 미분화된 경계 파악, 역사적 관점으로 미해결된 과거 관계의 잔재 파악. 거기 보면은 니을번과 같은 경우에는 가계도와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기억번, 니을번은 가계도를 통해서, 그리고 디귿번은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에 가족 사정에서는 이런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것 등이 가족 사정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하단부의 36번에 보시면은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의 전 남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고 딸의 휴대폰 번호를 못 바꾸게 하였다.
영미 씨는 아버지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딸에게 전화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한 사정평가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폭력을 사실상 지속시킨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가족 개입을 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가족옹호, 가족 재구성, 재정의하기, 탈삼각화, 균형 깨트리기. 자, 여기에서는 가족옹호 방법을 썼습니다. 가족옹호. 그래서 분명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또는 그럴 수 없는 가족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시켜주는 전문적인 노력이나 개입을 가족옹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가족옹호가 되겠어요. 거기 재정의하기는 전략적 가족치료법으로서 가족 성원들이 바라보는 또는 가족 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정의하기 또는 재구성하기, 재명명하기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거기 보면 재정의하기, 재구성하기 2번, 3번은 같은 말이 되겠고 탈삼각과는 보호연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체계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나오는 것처럼 탈삼각화. 그래서 가족 구성원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개입시킴으로써 피해가는 이런 것을 깨트려버리는 것을 탈삼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피해를 받고 있는 제3의 가족 구성원을 분리시켜버리는 기법을 탈삼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균형 깨트리기는 미누친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미누친 모델. 그래서 지나치게 힘의 불균형을 가지고 가족 문제를 야기할 때 바로 힘이 약한 구성원의 편에 들음으로써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방법을 균형 깨트리기, 미누친 모델에서 강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번의 답은 가족 옹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37번에 보시면 가족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 변화에 민감한 체계이다. 맞죠? 가족이라고는 사회 변화에 민감합니다. 민감하지요. 다음에 현대 가족은 점차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홈이 아닌 하우스로, 물리적 공간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이런 시간에 쫓기면서 물리적 공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가족의 현재 모습은 세대 간 전승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다. 기능적 가족은 응집성, 적응성, 문제 해결력이 높은 것 같아졌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하단부 38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교육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은옥 씨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28세 아들은 고교 졸업 후 게임에만 몰두하며 집에만 있다. 아들은 쓰레기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여 집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이는 은옥 씨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은옥 씨는 과거 자신의 잘못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거부하며 특히 아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자,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개입을 먼저 해야 되는가? 치료적 삼각관계 형성하기? 여기에는 삼각관계가 없잖아요. 치료적 삼각관계가 없는데 치료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가 둘 사이에 개입을 하는 것을 치료적 탈삼각화라고 하는 것은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갈등에 제3의 가족 성원을 끌어당겨서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삼각관계라고 하고 그 제3의 가족 성원을 분리시키는 것을 탈삼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이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균형을 조정하거나 문제 해결에 개입을 하는 것을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들은 게임에만, 어머니는 호흡기 질환인데 치료적 삼각관계까지 이렇게 그 두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따라다 보시고 가족 가유체의 경계 만들기, 즉 미누친 모델에서 강조되는 경계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거나 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들의 얽매여서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가족의 기능적 분호 수준 향상시키기, 자아분할을 하고 있다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미분화된 자아 상태에서 시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방법,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방법 탐색하기. 둘 사이에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듯이 둘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가족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여를 하거나 현실적 상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치료적 삼각관계에는 한참 후의 문제고 그 전에 어떻게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노력해야 돼요. 그다음에 역설적 개입으로 치료자의 지시에 저항하도록 하기. 이건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강조되는데 다 그럴싸하지만 이 중에 그래도 가깝다는 것은 1번과 4번이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개입할 것은 어떻게 두 가족 사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까의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계선을 명확히 하든 아니면 치료적 삼각관계를 만들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39번으로 가서 보시면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하며 방어적이다. 이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치 않은 것.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이다. 의사소통에는 물론 사티어의 의사소통,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정형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무슨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난형이니 아첨형이니 효유형이니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하는 어르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있다. 방어적이다.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도움에 거부적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립자죠. 일방적 신고를 당하여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관련한 것은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굳이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한 것은 회피형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비난형이라고 회피형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거부하며 방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게 비난형이 아니라 회피형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40번 문제를 보시면 가계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탐색 도구가 되겠죠. 보통 3세대 요즘에는 뭐 저장 매체가 발달해서 훨씬 더 길게 또 가족 구성원은 숫자도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올라가서 수직적으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몇 대에 걸쳐서 윗대의 경험이나 윗대의 삶의 모습이 후대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 분석,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객관적 정보 파악, 가족 기능의 불균형과 그에 기여하는 요인 분석, 가족 구성원별 인생의 중요 사건과 이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 분석. 그렇죠. 어떤 가계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니은번에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든요. 가계도를 통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상세 정보로 성별이나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병력, 종교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보가 됩니다. 니은번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하단부의 41번에 보시면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이다. 우선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가족들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자녀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개입 시 고려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치료에 거부적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하여 먼저 가족부터 접근했거든요. 가족들을 가족 모임이나 어떤 자녀 모임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때 사회복지사가 개입 시 고려한 내용으로 옳은 것. 가족 항상성, 그대로 간다, 모델링, 가족 재구조와 차세대 간 연합, 순환적 인과성. 자, 여기에서 고려한 내용은 순환적 인과성. 우리 책의 이론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 요소의 변화는
그것이 다른 구성원이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전체 구조의 변화에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쳐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또 다른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 다른 가족이나 다른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가족을 그대로 간다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모델링 관찰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단계를 들어가야 되면 여기는 순환적 인관성을 고려해서 다른 가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서 함정은 가족 모델링이고 답은 순환적 인과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면으로 가서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점. 벌써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을 중심으로 본다.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가 나오면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강점 관점 모델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3번에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심리사회 모델은 1930년대에 해밀턴이 제시한 모형으로 선구자는 그보다 앞선 리치몬드를 선구자로 하되 제시한 사람은 1930년대 해밀턴, 체계화한 사람은 1960년대 홀리스라고 합니다. 제목이 있는 것처럼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같이 분석해서 클라이언트 문제의 해결에 개입하도록 하자 해서 심리사회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사회 모델은 당연히 생태체계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 개입뿐만 아니라 소극적, 그것보다는 직접적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 개입까지도 같이 해서 구체적인 직간접적 개입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직접적 개입 기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환기법, 유형 역동 고찰, 또 발달적 고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라는 소위 이런 고찰, 또 그런가 하면 탐색 기술 환기법,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기법을 직접적 개입으로 제시하되 간접적 개입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중에 특히 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것이 심리 사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발달적 성찰. 발달적 성찰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과거에 어떤 측면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발달적 고찰, 발달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 가족의 기원이나 초기 경험을 탐색한다. 과거의 경험이나 이를 탐색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지하기 기법, 받쳐주기 기법이군요. 클라이언트의 현재 또는 최근 사건을 고찰하게 하여 현실적 방법을 찾아내고 한다. 클라이언트의 현재나 최근 사건을 고찰하게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 상황 고찰입니다. 지지하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 확신 등을 심어줌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보증이나 격려 또는 지지 이런 것 등이 모두 지지하기 기법. 여기 답은 2번이겠군요. 2번은 인간 상황 고찰입니다. 현재 또는 최근 사건을 고찰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법입니다. 탐색 기술 환기,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고 감정의 표현을 통해 감정의 전환을 제공한다. 그래서 탐색 기술 환기법, 수용 온정과 친절한 태도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주관적 상태에 감정이입을 하며 공감한다. 이 수용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라고 별도로 냈지만 여기는 지지하기 기법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 영향,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안과 설득을 한다. 이건 직접적 영향 주기는 지시하기 기법을 직접적 영향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 주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답은 2번 지지하기가 아니라 인간 상황 고찰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부의 44번 문제를 보시면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는 인지행동 치료 중에 그중에 특히 아론백이 제시한 인지치료의 기법입니다. 아론백은
잘못된 인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왜곡이 잘못된 인지구조인 스키마를 만들고 바로 이 잘못된 스키마가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게 된다. 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적 왜곡만 바로잡아준다면 잘못된 스키마, 인지구조도 바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수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과잉 일반화라든지 인지적 추론이라든지 선택적 추상화 또는 흑백 논리, 내 탓으로 돌리기 등등 약 10여 개의 이런 인지적 왜곡의 사례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과잉 일반화는 정반대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린다. 증거도 없으면서도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무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2번에 상반된 사고의 경향성을 보이는 거다. 상반된 사고의 경향성을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개인화는 하나 또는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후 비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 하나나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후 비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사고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특정 자료를 걸려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 선택적 사고, 선택적 추상화를 말합니다.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나 본질인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과잉과 축소는 하나의 사건,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주관적으로 내는 이건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45번에 가서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을 심리 내부에서 찾는다. 심리 내부에 찾는 것은 이건 정신역동 모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료 모델을 기초로 하여 문제 중심의 접근을 지향한다. 다양한 질문 기법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대화한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정신건강을 강조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성공 경험을,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 경험에 1차적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내담자의 견해라든지 내담자의 강점 자원을 활용을 합니다. 역동, 말하자면 역량 강화 모델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시킬 수,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고 내담자마다 각기 다른 장점이나 각기 다른 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탈이론적이고 탈규범적인 접근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중심 모델은 변화의 불가피성을 당연시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렵고 복잡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간단한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간략화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이렇게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라는 것이 쭉 있고 이걸 가족 치료에서는 다양한 질문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도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양한 질문 기법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대화하는 것. 바로 변화죠.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예의 질문, 또는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이런 다양한 질문이란 단어. 다양한 질문이란 단어가 나오면 해결 중심 모델 또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로 이렇게 답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준 것들, 클라이언트의 준 것들 인식 강점보다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다. 2번과 4번은 전통적인 의료 모델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련 없습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르친다.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역할 시연이나 모델링 이런 등등의 방법을 쓰겠죠. 행동 수정 모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청소년 정체성 위기, 결혼, 자녀 출산, 중년기의 직업 변화, 은퇴 등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 자, 우리가 위기개인 모델을 보면 위기의 유형에는 발달적 위기도 있고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적 위기도 있고 또 실존적 위기도 있고 환경에 따른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한로 인한 환경적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기의 종류는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로 나누는데 그중에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는 발달적 위기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문제중심 기록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중심 기록. 보통 우리가 기록 그러면은 문제중심 기록, 압축 기록, 요약 기록이라고 그러죠. 과정 기록 또는 뭐 이야기체 기록 또는 시 계열적 기록 뭐 다양한 기록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번 문제에는 문제중심 기록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써 많은 기법 중에 문제중심 기록의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그리고 계획, 뭐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소프 맞아면 거기 나오는 소프 기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현상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부분화를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문제 유형의 파악이 용이하며 책무성이 명확해진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전술과 사회복지사의 관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구분한다. 그래서 소프 기법으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사정, 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주관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구분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입 계획을 제외한 문제 목록을 작성한다. 문제 중심의 기록은 계획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문제 영역을 규명하고 사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기록하는 방법을 문제중심 기록입니다. 계획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기록하는. 답은 4번이군요. 슈퍼바이저, 조사 연구자, 외부 자문가 등이 함께 검토하는 데 용이하다. 답은 4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면에 보시면 48번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에 초점을 둔다. 정신역동 모델은 내면역동 세계의 통찰을 강조하죠.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 의지를 강조한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기능주의 학파의 정신역동 모델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볼 때 진단주의의 하나의 모체가 되는 거죠. 진단주의의 모체가 됩니다. 이건 답은 당연히 5번이군요. 자유연상, 훈습, 직면 등의 기술을 사용을 한다. 바로 이제 직면이란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는데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저항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복지사가 반복적으로 숙달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이런 기법을 훈습이라고 보통 우리가 강의할 때는 반복 숙달시킨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반복 숙달뿐만 아니라 반복 숙달, 반복 직면, 반복 설명을 해서 아예 클라이언트가 목표로 삼은 변화 수준까지 몸에 배워버릴 정도로 반복 숙달시키는 것을 바로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습이란 말을 넣고 또 직면이란 말을 넣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적용한 실천 모델은 성폭력 피해 대학생인 A씨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A씨가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체계를 구성했다. 벌써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가장 먼저 어떤 모델을 쓰겠어요? 위기 발생, 바로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위기개입 모델을 써야 될 겁니다. 위기개입 모델.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0번에 보시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원 간의 갈등이 심하여 조기 종결을 하였다. 갈등이 심해서 조기 종결을 했다. 좀 더 보시고요. 2번에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지도자를 주었다. 좋습니다.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효원을 받았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적어도 간섭효과가 크고 숫자가 너무 많아도 이탈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어느 정도 집단의
이런 구성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신규 이거 좋습니다. 집단 규칙은 사회복지사가 제공하였다. 아무리 일본이 좀 조기 종결이 좀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집단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하는 집단 규칙은 같이 사회복지사와 집단 성원들이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은 경우일 때 학교와 같은 것이 선생님들과 애들이 같이 모여서 동반자적 관계에서 같이 학교를 만들고 같이 집행하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개별 성원의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유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되겠지만 특히 오늘날의 실천 영역에서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중에 2교시 2영역 실천 기술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을 합격하시는 분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하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